다른 제도와의 구별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민사집행 이렇게 해놓고 또는 뭐 강제집행 이렇게 해놓고 이거와 대별되는 도산 절차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개별 집행인데 여기는 일반 내지는 포괄 집행이다. 그렇게 항목별로 비교를 해놓고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팍 찍어서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교형의 문제는 전부 좌우로 나눠가지고 도표 하나씩을 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지금 제가 그 도표를 만들어 달라는 표정인데 전부 다 나중에 해드릴게. 자, 일단 설명을 좀 합시다. 도산 절차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통합도산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산 절차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러한 개별 집행과 포괄 집행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이것을 이제 도산 절차의 파산, 특히 개인회생 절차나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절차하고를 구별하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구별하는 의미는 뭐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고 이 도산 절차가 진행되면 이쪽이 스톱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산 절차가 포괄 집행, 당연히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 승소를 해서 을의 집, 뭐 우리 쉽게 서울이니까 아파트를 합시다. 아파트를 경매를 진행을 해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소송을 했고 그 와중에 을이 파산 개시 결정이 이렇게 되면 갑이든 또는 갑탓이든 다 이 개별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하는 이 절차들은 스톱이 돼요. 스톱이 되고 을의 전 재산을 가지고 을의 전 채권자들이 다 채권자단을 형성하고 여기는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파산 관제인이 이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갑 또는 일반 개개인의 채권자들이 개별 집행하는 이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차단시켜놔야죠. 그래야 이 파산재단이 이 재산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이 돼야 이 사람들에게 3%면 3% 아니면 뭐 10%면 10%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채권만큼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안분 배당하고 끝내는 파산 절차를 종료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고 계속 이 재산이 개별 집행에 의해서 들락날락 한다. 그럼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산 절차가 우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포괄적인 집행이고 일반 집행이라면은 거기에 일반 집행이 개시되면 개별 집행은 중단이 된다. 그게 전 도산 절차, 즉 여기 말하는 파산 절차, 개인 채무자 회생 절차 또는 화의 절차, 회사 정리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닌지는 개별 법들을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또 국가 있잖아요. 국가 등이 행하는 그러한 압류 절차, 압류 선착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런 압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 진행은 또 중단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딱 정리하기를 이해하고 있기를 첫 번째 포괄 집행의 성격을 갖고 있고 포괄 집행이 진행이 되면 일반 민사법상의 집행 절차는 중단되죠. 되고 이 전체의 이 재단으로 이 변제 절차나 또는 채권 확보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파산, 화의, 회사 정리, 개인 채무자 회생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통합도산법을 제정을 해놓고 있고 이 통합도산법은 특이한 거는 화의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화의 절차가 없다고요. 그런 정도의 이 도산법을 알고 뭐 대학에서 저도 이제 이 도산법을 강의를 한 강좌 한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민사집행법 시간에 다 뭐 할 수는 없고 일단 특징만 그렇게 잡으면 되고요. 국세체납처분과 행정대집행 등과의 그 민사집행하고의 차이점은 여기는 좀 챙겨야 할 게 몇 가지 있죠. 그게 국세체납처분도 압류 현금화 배당의 3단계로 나아가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지만은 현금화 절차를 공매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공매를 하고 집행기관은 세무서장이 되고 그가 직접 공매를 하지 않고
공매 그 위임을 대행기관으로서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와 달리 강제집행 절차는 평등주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우선주의에 의하는 법제를 우리가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압류선착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방가로 1번부터 보면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조세채권의 납기 전, 그게 방가로 1번이고 조세채권의 납기 후 압류가 방가로 2번 이야기입니다. 먼저 방가로 1번에서 납기 전의 이야기를 보면 조세채권이 아직 납기가 남아있어요. 납기가 남아있는데 채무자의, 조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즉 개인 채권자가 민사집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세 채권의 기한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할 수 있다. 그죠? 국세 채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집행 절차에서. 그것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납기 후 압류의 효권을 갖추면 민사집행 절차가 먼저 진행될 때에도 교부청구에 가름하여 참가 압류 통지서를 송달을 해서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이거는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36조 1항, 지방세법 34조 1항이 채택한 조세 선착주의, 우선 배당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이게 얘기가 뭐냐면 압류를 먼저 아까 제가 저쪽 편에서 설명을 했죠.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설명을 할 때 조세의 경우에는 선착주의를 지배한다. 그래서 먼저 이 36조 1항의 이런 규정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압류한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이 다른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보다 우선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압류한 국세 채권이 다른 국세,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즉 국세 중에도 있잖아요. 목적세가 있을 수 있고, 일반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리청이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국세의 같은 국세 안에서도 먼저 압류한 국세 채권자가 우선하는 그런 거가 바로 조세 선착주의인데, 그 조세 선착주의가 공매 절차에서만 순수하게 그 협의로 공매 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민사집행 절차에서 진행이 되는데 국세나 지방세가 아까 뭐라고요? 참가 압류를 통해 가지고 하면 그게 배당 요구의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 일종의 이중 압류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공매 절차에서는 이거는 더 생각할 것 없이 당연히 압류 선착주의로 갑니다. 선착수주의라고 또 착수라는 용어를 넣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선착수주의. 자, 그것이 공매 절차에서는 명문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게 딱 떨어지죠. 그런데 판례는 어디까지 이거를 확대한다고요? 이 확대한다는 얘기는 민사집행 절차는 뭡니까? 평등주의잖아요. 평등주의인데 선착주의를 여기에 끌어당긴다는 얘기는 그거는 A라는 개인 채권자와 국세 간에는 뭐라고요? 국세 우선에 의해 가지고 끌고 가지만 이 개인이 저당권 등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우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평등주의에 따르는 전체의 그 과정을 통과는 하지만 국세 대 국세 대 지방세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절차 안에서도, 민사집행 절차 안에서도 국세 대 국세 대 지방세 또는 국세 대 기타 공과금 이런 거 하고가는 그 배당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착주의를 적용해요. 일반 채권자인 개인과 국가 간에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등등의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이 평등주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거라고요. 평등주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거고, 이 선착주의가 방금 요 판례가 얘기하는 선착주의가 민사집행 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가지고 2003년 7월 11일 판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중이라도 체납 처분에 지장이 없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저당권, 전세권, 질권자는 체납 처분 절차에 배당 가입할 길이 열려 있다. 자, 공매 절차에서 공매 절차는 또 이게 이제 여러분 공매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어제 이런 개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착각하는 거가 어제 하나 얘기했는 것이 뭡니까? 공정이라는 이야기. 공정. 공정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얘기했네. 공, 정, 중, 서 내지는 약소공 공정. 집행력을 주는 공정이 있고요. 사서인정. 즉 증거효만 주는 공정사무실에서 하는 거가 전부 다 공정이 아니고 전부 다 집행력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증거효만 준다라고 얘기했죠. 일반 시민들이 공정사무실에 대한 착각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했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 있잖아요. 공매도 캠코에서 진행하는 거 전부 다 공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의회, 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요. 공매와 사매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KAMCO인가 뭐 하여간 그럴 겁니다. 캠코에서 하는 그 업무가 공매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이게 성업공사였습니다. 성업공사. 성업공사가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업무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했는 그런 케이스죠. 그게 이제 왜 우리나라 그 IMF 사태에 그거를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캠코를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 거기에서 하는 공매가, 우리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매가 협의회 공매가 있고 사매매가 있다. 이거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국가의 납세, 그러니까 조세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절차로서의 압류 후의 공경매. 그죠? 예? 그게 협의의 공매고요. 이 사매매는 뭐냐면, 금융기관 등의 채권, 양수 채권 있잖아요. 양수 채권 내지는 양수된 재산, 위탁 재산 등을 매각하는. 이거는 이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또는 국민은행이 채권을 확보해야 될 그러한 재산들을 그 집행의 그 채권을 그 채권이나 또는 그러한 목적 물건들을 다 어디로 한다고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매매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그 개인이죠.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왜 인 하면 법인이 있고 자연인이 있듯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인이 갖고 있던 채권이나 재산들을 대신 좀 팔아주시오 라고 위탁해놨는 그런 재산들을 파는 거는 그냥 사매매입니다. 일종의 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매매는 그 사매매 절차에 의해서 매수했는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위험, 물건이 갖고 있는 내재된 위험은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위에 체납처분, 이 공매, 이 압류 절차, 이 절차나 이 민사집행 절차에 의해서 끝에 가서 매수한 거나 이거는 다 뭡니까? 공신력이 인정되는 거죠. 여기는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요. 여기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온비드 다음 집행법 학회 세미나에서 전자공매에 관한 그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그 페널티로 이제 참가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지금 온비드에 가입을 하면 지금은 이 공매 절차에서 현장 공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캠코 사무실에 이런 그런 법정 비슷한 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입찰하는 그런 방식을 옛날에 취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에 공매는 없어졌다고요. 캠코에서. 뭘 하냐 전부 다 클릭으로 땅 사고 집 사고 뭐 다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일종의 전자공매에 관한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논의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 법조인의 절반은요, 이거 구별을 안 합니다. 절반 이상은. 모른다니까요. 캠코에서 하는 게 전부 공매인 줄 알고 온비드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사면 경매에서 취득한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지금 밑에 민사집행에 의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갑구, 을구가 있으면 갑구에 1, 2, 3, 4 있고 뭐 압류도 있고 뭐 가압류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있고 을구에 1번 근저당권, 2번 지상권, 3번 뭐 전세권 등등이 있다. 그 중에 여기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있겠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그 날짜 이것이 그날이면 이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기입되어 있는 이 등기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쫙쫙 다 지어지고 깨끗한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 중간에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매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이 직권 말소 내지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러면은 클릭으로 해서 물건을 살 때 사는 거에 대행을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저 두 개를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겠죠. 권리 분석할 때 이 물건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에서 넘겨 와서 대신 팔아주는 그런 물건에 불과한 건지 그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틀립니다. 예. 사건 번호가 틀리게 남발행이 된다고요. 자, 그럼 하필 제가 이 이야기 한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전자공매 내지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지금 요거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사이트상으로 기술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가 공경매를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은 산문화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프라인에는 없으니까 아예 옛날에는 오프라인 있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 인증을 받은 본인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에 의해서 공경매를 대리한 이제 지금 공매 이야기합시다. 공매를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변호사, 법무사의 직역 자체가 툭 잘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됐니 못 됐니 뭐 어디 뭐 사이트가 잘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이걸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또는 법조 주변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등등을 지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여러분도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할 거니까. 자, 공매 이야기에서 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구별을 가지고 1시간 내내 떠든다니까요. 이 전문가는.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좀 재밌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법조인도 저거를 구별 안 하고 그냥 공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려 이제 거의도 그런데 일반 시민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저거를 구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체납 처분에 의한 그 압류와 공매 절차에 관해서 특징을 설명을 드렸다 보고 자, 그럼 여긴 또 특징이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 이 절차에서 공매 절차, 즉 협의의 공매 절차, 체납 처분 쭉 이 절차에서 그러면 여기에 절차에 참가 내지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국세나 지방세 조세 채권자 내지는 공과금 채권자들만 여기에 가입해서 나눠 먹게 할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 즉 개인 채권자도 여기에 배당 요구 이 절차 내에서 배당 요구해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건지 지금 현재는
한정 열거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또는 질권자 이들에 한해서 이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채무명의 있는 확정 판결 받는 일반 채권자는 여기에 돈 받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얼마나 국가와 시민을 불평등하게 대우합니까? 그죠? 이 절차에서는 국가나 지방세나 등등의 지구끼리는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일반 채권자는 못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이 절차에 국가는 들어온다. 편견적인 그런 국세 우선의 그러한 그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는 어떤 우연적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불평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국세 우선 이 절차에 있어서 참가를 못하게 하는 문제는 이 절차의 특징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즉 국세 채권을 빨리 확보해서 국가가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국가가 망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 절차에서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 절차까지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거는 안 되겠다. 내지는 뭐 그런 어떤 논리를 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국세 채권, 국세 우선의 원칙에 일대의 어떤 제한을 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 제도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 제도도 없다. 그리고 국세 체납 처분이 선행되었을 때도 방가로 6번입니다. 선행되었을 때도 집행법원에 의한 강제 집행을 독립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병행주의. 이 절차가 병행하여 진행을 합니다. 동일 목적물에 있어서. 그게 병행주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낙찰받아가지고 소유권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자기 소유권 확보하는 거고, 이 절차에서는 A가 낙찰받았고 이 절차에서는 B가 낙찰받았다면 이 B가 먼저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의 아파트에 대해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에 경매가 되거나 경매 진행 중에 공매가 되거나 병행주의니까 그 쭉 가다가 팔렸어요. 또 여기도 팔렸어. 양쪽이 다 팔렸다 하더라도 먼저 돈 낸 사람이 장땡이다. 소유권 확보하고 이거는 소유권 확보 못하고, 여기 먼저 내면 여기서 소유권 확보하고 여기는 확보 못하고, 낙찰자의 지위가 그렇게 병행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자, 여기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등기부에는, 부동산 아파트죠. 등기부에는 요것만 나옵니다. 압류. 국세청 내지는 무슨 세무서, 예? 동인천 세무서라는 의미에서 압류라고 해놓고 그게 채권이 10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10원인지 금액도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압류 절차가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즉 캠코에 넘겨가지고 캠코에서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공시가 안 됩니다. 그 압류만 딱 돼 있지. 그리고 압류해놓고 그 담당자마다 이거를 6개월 끄는 사람, 1년 끄는 사람 등등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압류만 돼 있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이거는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딱 등기부에 뜹니다. 그러면 그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그 사건 번호가 그 대법원의 홈페이지에 그 번호를 딱 치면 이게 지금 얼마에 팔릴 건지 누구에게 낙찰되는지 그거 다 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보가 그만큼 공개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보가 공개가 안 된다. 물론 온비드에 즉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물어봐야 된다. 공시 기능으로서의 너무나 약하다. 그런데 이러한 압류 절차가 그 압류만 해놓고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2단계 즉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미 팔렸는지, 물론 팔렸다면 등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등기되는 기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낙찰받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류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신뢰보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만큼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법은 없습니다만은 실무상 어떻게 하느냐. 이 공매 캠코 직원이 등기부 등본을 다 떼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면
자기네 공매 절차를 중단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적으로 우선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의 우선 진행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 실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무가. 캠코 직원이,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부서가 쫙 나눠져가지고, 이 물건이 경비개시 일정으로 딱 뜨면, 공매 절차는 진행을 스톱시킨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이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를 조정하는 조정법안이 지금 대법원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박도환 변호사님 등을 비롯해서 김광현 변호사님 등등 원로에 계시는 집행법 전문가분들이 일본의 조정법을 수입을 해서 이 조정법안을 변호사회의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폐기되고 지금은 대법원에서 캠코에 그다음에 법원에 판사 등등 심의관들 해서 벌써 지금 이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멤버들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조정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조정법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서로 병행주의에 있어서 병행주의의 어떤 폐단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자. 그 조정법안을 만들고 있다. 자, 방가로 6번이 그런 병행주의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소유권 취득한 자가 결국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되는 문제가 된다. 행정상의 자기부자기 의무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행정 대집행 절차 이거하고 우리 집행법상의 대체집행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집행법상의 대체집행은 집행권을 가지고 하지만 행정 대집행은 집행권은 없이 하죠. 그 정도 차이점.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 이건 다음 4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가압류 가처분과 입수한 사전처분 있고, 그 다음에 마루비송사건, 소송과 마루비송사건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64조의 이행명령,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행명령 제도. 즉, 어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를 이분화 시켜놓고 있으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이 소액의 서민들의 채권 확보에 있어서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를 분리해놓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서민들의 채권 확보에 있어서 지연의 불합리성 내지는 지연의 문제가 발생한다. 집행 지연이 고액 다수 내지는 고액의 채권 확보 절차와 똑같이 하자면은 소액의 영세 서민들 보호에 미흡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가사소송법상에 있는 64조의 이행명령, 65조의 임치제도 등을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도입을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의 설명이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넘어가고요. 특별법에 의한 경계를 보면 법정담보권이라도 민사집행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된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장저당, 광업재단저당 등등, 임목저당, 농지저당 등등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단행법들을 법의 적용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민사집행법 1조는 그 밖의 법률 운운하며 이것도 마치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것 같은 표현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다. 이 얘기죠.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 의한 분배 제도도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 소송해서 승소한 거기서 판결 법원에서 그 원고들 다수의 원고들에게 돈을 나눠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까는 민사집행의 어떤 이상에 관한 집행법의 이상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집행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분권주의, 두 번째 직권주의, 세 번째 비집중주의, 형식주의, 신속주의, 채무자 보호주의, 서민주의, 고가매각의 원칙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다 타이틀 이름을 천천히 뜯어보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처분권주의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처분권주의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9페이지에 있는 직권주의도 적용을 받습니다.
처분권주의의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권주의의 상대 개념이 뭡니까? 그 또한 직권주의일까? 자, 그 다음에 변론주의의 상대 개념도 역시 직권주의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처분권주의와,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와, 그 다음에 뭡니까? 변론주의죠. 처분권주의는 이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소송물을 등장시키고 소송물을 수면 아래로 내리고 포기하고 절차를 종료시키는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 당사자에게 주는 것을 처분권주의. 그 다음에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의 입수, 소송 자료가 주장 입증에 대한 귀책을 누구에게 준다? 당사자에게 준다. 무슨 얘기지? 증거조사 내지는 주장 입증, 주장해야 되고 주장 책임이 있고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소송법 교과서에 이름을 이제 증명 책임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옛날 용어로 쓰자면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을 변론주의. 소송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그죠? 그 소송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개인에게, 즉 당사자에게 주는 것을 처분권주의. 즉 이것과 이거는 구별되고 이 두 개의 반대 개념들이 다 직권주의로 표현이 되죠. 그죠? 자, 민사집행법은 뭐라고요? 민사집행법은 이 처분권주의는 그대로 땡겨오고 소송법에 집행법. 소송법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집행법에는 처분권주의와 뭐라고요? 변론주의의 상대 개념인 직권주의를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다고요. 조합이 약간 뭡니까? 짝이 안 맞는 걸로 되죠. 그래서 민사집행의 성격이 뭐라고요? 소송이냐 비송이냐 해서 그래도 처분권주의를 취하는, 그래서 소송이 미니마이즈 51%를 넘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처분권주의를 취하지 않고 여기서도 당사자주의를 안 취하고 직권주의를 취하고 여기 역시 또 직권주의, 직권진행주의 뭐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그 나오죠. 나중에 다 소송법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만은 그 집행법의 원칙들이 직권주의로 쫙 가버리면 이거는 비송적인 성격이 더濃하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원칙을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 짬뽕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 집행을 내가 할까 말까 그거를 집행 채권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행을 취하해줘버리고 취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취하하고 이제 뭐 절차를 중단을 시키든지 내가 뭐 아예 뭐 집행 제한 계약도 할 수 있고 집행을 불집행의 계약도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그런데 변론주의는 뭐라고요? 핵심 내용이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다 그러죠. 여기에서 이것들이 이쪽에 가서는 주장 입증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직권 조사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원칙적으로 집행의 개시, 집행의 종료와 대상을 채권자의 처분에 맡긴다. 그래서 어느 재산에 대해서 또 어느 만큼에 대해서 집행을 할까 이것도 채권자의 자유선택이다. 또 그리고 변제 유예를 해주거나 또는 집행제약 계약을 제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소송계약 하면서 나중에 또 집행계약 또는 또 소송계약 중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증거계약 있죠? 예? 증거계약도 민사소송법의 논점 하나로서 거기서 증거계약은 형식적 증거력, 뭐 실질적 증거력 쭉 얘기하면서 증거력 계약도 되느냐?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증거 자체로 써먹을지 말 건지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그 증거의 설명 가치가 얼만큼 있다 없다는 법원의 판단사항으로서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민사소송법에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또 한 논점으로서 소송법에 나오는 것이 집행계약도 추가적으로 짤막하게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는 조금 덜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집행계약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계약이라 하면 강제집행의 방법과 범위에 관해서 법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죠? 법대로 있는 대로 하자면 계약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집행관계인 사이의 합의를 집행계약이라 한다. 자, 편의소송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편의집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사자란 그렇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법률상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집행 신청 취하의 합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유예해주는 합의, 즉시강제 수락의 합의.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즉시강제라는 것은 보통 통상 어음공정하면서 며칠까지 변제 안 하면은 즉시 강제 집행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는 각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다 즉시 강제 집행 수락의 합의 내용이죠. 매각 조건 변경 합의나 배당표 작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사이의 합의라든지 매각 장소 변경 합의 등등 이런 합의들을 집행계약의 일종으로서 하고, 집행계약을 집행력을 줄이느냐 집행력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력, 즉 집행확장계약과 집행제한계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에서 두 번째 줄과 끝에 줄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집행제한계약은 가능하나 집행확장계약은 금지된다. 그거는 채무명의 내지는 집행범위를 정해놓고 있었는 거를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즉 강제집행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당사자가 이걸 늘렸다가 줄였다가, 줄이는 거는 채무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늘리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판결은 적은 거 받아놓고 집행은 큰 거 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명시 순서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 이게 학설상의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판례는 어쨌든 뭐 유효설 무효설이 있다고 보고 판례는 유효설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집행 제한 계약 내지는 불집행의 합의 또는 부집행 합의 계약에 위반한 집행을 하면 어쩌노? 그 구제 절차가 44조 유추적용에 의해서 청구 이의소나 또는 집행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자, 그것까지 하고 직권주의로 가보겠습니다. 집행법상 예를 들면 청구 이의소나 제3자 이의소 등은 소의 일종이므로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소송 자료의 제출 책임을 당사자가 진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개시 요건은 직권조사해야 한다. 집행 개시 이후에도 직권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경매 취소, 부동산 매각 불허가, 그 다음에 압류금지, 동산 채권 등이 그것이다. 그럴 때 집행 개시 이후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이거는 나중에 경매 본집행 들어갔을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수한다는 거는 이 채무자, 즉 이 책임자산에 붙어 있는 그런 의무사항들을 낙찰자, 즉 매수자가 그대로 떠안느냐 아니면은 털고 깨끗하게 가느냐. 거기서 인수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 선수가 인수되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죠. 인수되는 거가 첫 번째,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인수되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죠. 그게 이제 배당 요구를 하고, 그죠? 우리가 우선 변제효와 대항력을 겸유하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또 착각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나 나중에 다 설명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 우선 변제효를 갖는다, 이건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확정일자죠. 그죠? 자, 우선 변제는 인도 주변등록 확정일자까지 얘기하자면 이거는 저당권과 같은 지위로 해서 이 길부터 담보권자와, 그죠? 담보권자와 같은 지위로서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순위배당, 우선 변제요. 그죠? 이거는 어떨 때 이야기입니까? 배당 절차에 무슨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 배당 절차에 아예 가입 안 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대항력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대항력이다. 예? 그렇다면 그 대항력은 존속한다니까요. 그럼 낙찰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주의. 인수되는 대표 선수가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그러한 임차권 내지 나가서 임차보증금 채무는 인수된다. 또 하나, 그러면 인수의 대표 선수가 이거면 또 하나는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행하는 그런 권리, 제한 물권 등등의 그러한 그 권리들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거죠. 이 인수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잉여주의라는 것은 이것이 팔아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10원이라도 돌아가는 게 있어야 잉여, 남는 게 있어야 집행절차를 진행을 하지 아무런 쓸데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집행을 한다. 무잉여 금지 원칙이 바로 이러한 잉여주의를 택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이 용어들이 새로 등장하는 거가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집권주의의 요소들로서 집권조사 사항들의 하나로서 검토가 돼야 될 것들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이때 소송물 내지는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처분권주의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장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맡기느냐 아니면은 법원이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를 심사하는 집권조사 사항들이 많다면 그거는 집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집행 담당하는 사무관 이 사람들의 책임이 적지가 않다. 집권주의니까 집권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집권조사를 건성건성했다. 그럼 나중에 부당 내지는 위법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당 집행 내지는 위법 집행의 절차에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절차 내에서 그죠? 종료 전체로서의 집행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면은 구제받을 길이 있어서 뭐 그걸로 대체를 하면 별 클레임이 덜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이미 절차 종료가 다 끝났어요. 이리저리 해도 안 되는데 이 요건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팔려 가지고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요건 심사 잘못했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들어온다니까요. 이 집권주의라는 게 이 법원이 소송 단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송 단계에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끝까지 관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법원 편의주의의 편중입니다. 판사 편의주의, 판사 무책임주의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거는 너가 알아서 하고 주장 입증 책임도 너가 다 하고 나는 그냥 봐서 맞는 말만 골라서 땅땅 때리겠다. 내는 책임 없습니다. 판사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해서 승리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있죠.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100만 분의 1 내지는 1년에 사건이 100만 건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한 건도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안 들어가죠. 그렇게 보면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사람 참 웃기죠. 사무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반직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등기소에서 하루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법연수원 출신의 그 무료 법률 상담 해가지고 조그만 자리 하나 줘가지고 거기 앉아서 계속 법전 보고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법전 보고. 어떤 등기소 가니까 직접 또 그 등기 신청서를 막 작성을 해주더라고. 이래 보면서 웃어가지고 무료 법률 상담하는 사람이지 작성을 무료로 해주면 안 되죠. 그 변호사법 내지는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자, 그는 논의를 하고요. 등기소에 하루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한 미니마이즈로 5판은 사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인이든 뭐 누가 와가지고 등기관이나 아니면 그 등기 그 주임들이나 이런 접수하는 사람들 상대로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는 안 싸우잖아요. 무책임주의라니까. 자, 이거를 끝까지 관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후견적인 시위나 뭐 이런 집권주의 이런 거를 강화하면 재판받을 기본권이 뭐 침해되니 어떤 이런 말 다 어떻게 보면 허구입니다. 논리적인 허구. 실제로는 나는 에헴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겠다. 모든 책임은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져라. 그래서 경매도요, 법무사에게 넘어온 게 변호사나 판사들에게 그 피를 안 묻히겠다는 얘기고, 예?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업적으로 거대한 업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나 물론 이제 지금 녹화가 됩니까? 녹화되면 안 되는데, 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매 절차나 또는 이러한 등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중간 단계의 법률 전문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자기의 기본권이나 재산권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거를 어떤 직역 간의 어떤 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실질적으로 지금은 국민이 실용주의잖아요. 실용주의적인 시각으로 봐가지고 그 이익이 전국적으로 누구에게 귀착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좀 논의 이야기고, 비집중주의. 이것이 바로 아까 집행기관 4개로 나눠놨다, 그죠? 크게는 3개고 나머지는 하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집행을 어느 한 기관에 집중을 해놨으면 신속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분산시켜놨다 해서 비집중주의다. 입법론상 바람직한 것은 뒤에 볼 바와 같이 검토할 문제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형식주의 이거는 우리가 실체적 심사는 소송 과정에서 다 하고 집행권은 더하기 집행문에 있는 그 내용대로 형식적으로 심사해서 집행을 하면 돼요. 그게 형식주의. 즉 채권자의 구하는 그러한 집행을 완료시켜주면 그걸 끝이다. 그래서 송달 등의 집행요건이나 그 개시요건 등 형식적 사항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지 집행권원의 합법성, 정당성을 심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신속주의와 채무자 보호주의 넘어가고, 서면주의. 우리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구두변론 내지는 구술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걸 이제 말로 진술한 소송 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장, 즉 서면을 제출을 하고 있고, 그 서면 제출을 하고 있는 준비서면 내지는 답변서이 전부 서면 제출이죠. 증거도 증거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서면주의, 실질적으로는 서면인데 다만 변론 기일에 나가가지고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또는 답변서대로 진술합니다. 답변합니다. 이런 말을 딱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구도변론주의의 형해화 이런 이야기가 소송법에 있고, 그걸 왜 우리 액티베스 툰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말로 한 거가 말로 진술한 것만 소송 자료로 쓰여진다. 그런데 민사 집행 절차는 서면주의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주의. 그 다음에 고가 매각주의. 이거는 비싸게 팔려야 된다. 그런데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매각 장소가 채무자의 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매가 아닌 밀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채무자의 집에서 팔린다. 전두환 대통령 생각하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채무의 그런 그 재산 있죠. 벤츠차. 그거 어디서 팔렸습니까? 법원에서 팔렸나요? 집에서 팔렸다고 하죠. 또 고가의 그림 등등이 전부 다 집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집에 가서 저요 하고 매수 의사 표시를 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몇이나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밀매의 의미가 그런 이야기다. 그 여담으로 이제 일반 시민이 가가지고 이제 어떤 화병 하나 있으면 이거 500만 원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직 대통령의 수하 인사들이 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사겠다 이래 가지고 팔렸잖아요.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각하께서 쓰시는 그가 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억에는 팔려야 된다라고 해서 1억에 사줍니다. 자, 민사집행의 주체 이제 들어갑시다. 연속해서 10시 반까지 강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참고 하십시다. 주체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과 집행당사자 이렇게 2대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기타 이렇게 4덩어리로 나누는데, 집행당사자는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2덩어리로 나눈다. 그리고 집행당사자 외에 제3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행당사자에는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제3자.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위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기관. 먼저 집행기관은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 그 밖에 집행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나라 입법례는 통과하고 먼저 집행관을 봅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배치되어 있는 자로서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이다. 이 밑줄을 보세요.
두 번째 4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이다. 그 다음에 그 몇 점 밑에 들어가면 기피 회피 제도는 없지만 제척 제도는 있다. 우리 얘기해서 자기 거 자기가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척은 되는데 기피 회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기피 회피 제도 안 해놨겠습니까? 자, 집행 채권자가 집행관을 선택을 해서 의뢰를 했어요. 원래 이제 선택하도록 선택주의에 의하거든요. 자유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중에 더 나옵니다만은 대표 집행관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참 집행관이 대표 집행관이 됩니다. 그 대표 집행관이 있는 그 집행관 사무실에 중앙지방법원에 가보시면은 이 강의실보다 더 큰가요? 그런 집행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집행관이 저 안에 있고 그 중간 라인에 집행관들이 쭉 앉아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직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낮에 이렇게 가보면 한산합니다. 뭐 집행관 사무실이 뭐 이래 생각해 봅니다만은 이 사무실의 직원들이 전부 지금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집행하러 바깥에 다 나가 있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자, 그때 내가 A라는 집행관에게 선택해가지고 저기에 채무자 집에 가서 딱지를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 운영상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대표 집행관이 이렇게 배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본질은 선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한 선택을 채권자가 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딱 이제 딱지 붙이러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이 인상이 나쁜 집행관, 즉 집행관은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직원들이 가지. 집행관은 그 시간에 거의 다 골프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4년 하면 빌딩 하나를 살 사람이 뭐 거기 요거도목으로 왜 다닙니까? 안 다니죠. 그러니까 큰 거 하러 가지. 그러니까 저기고요. 채무자 입장에서 봅시다. 왜 깊이 회피 제도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딱 봐서 집행관 김갑동이 집행관이 딱 왔어요. 저 사람 옛날에 나하고 원수인데 기피합니다. 집행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거나 집행을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집행은 어차피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피를 묻히고 오는 거잖아요. 사람 인정의 의미로 보자면. 하기 싫은 일이잖아. 아무리 수수료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 그거 못해. 이러면 채권자가 보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척 사유, 즉 자기 거와 친인척 그런 그 당사자의 그 관련된 그 몇 가지 사유, 제척 사유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행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의무적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가가지고 딱지를 붙이러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해서 저쪽에서 기피할 수 있느냐? 기피할 수 없다. 그렇게 돼야 이거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법률 판단을 하고 그런 거가 아니고 순수 사실행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직무다 보니까 그거를 이 기피회피 제도는 두지 않고 있다. 그냥 기피회피는 안 되고 제척은 된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관의 모델은 프랑스의 위시르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건 넘어가고요. 쭉 가서 보면은 집행관은 수수료 규칙의 셋째로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관은 자기의 책임과 재산으로 모시고 하고 둘째로 자유선택제, 셋째로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제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45페이지를 쫙 보니까 과거 역장제와 자유선택제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를 하고 대표 집행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선택제가 폐지된 그런 케이스다. 집달리, 집달관, 집행관으로 호칭을 바꿔서 반관 반민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성격을 자꾸 강화시켜서 이 사람들의 공익적인 역할을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이제 성격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요건이 10년 이상 쭉 이렇게 있는데 임기 4년 그거 기억을 하시고. 단임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보시고 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보증금 거래야 되는 이런 건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47페이지에, 토지관할, 그 다음에 직분관할, 특히나, 직분관할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이 있는, 즉, 자기가 소속된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만 토지관할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법원의 사람이 수원지방법원의 물건에 대해서 집행하러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위임을 그때는 또 수원의 집행관에게 위임을 하라고 그렇게 다시 또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또 수원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이제 뭐 하여간 집행에서 나중에 실무를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 집행관 송달이라는 거요. 그만큼 또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 집행관의 사무직원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직원하고 그 직원하고 둘이서 손잡고 손잡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난 봄이죠. 한 200억쯤 되나요? 200억쯤 되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거의 다 지었어요. 그런데 시행사 A가 준공을 안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준공 다 되는데 준공 안 낸다는 거는 이 사용 승인 신청을 안 넣습니다. 왜 안 넣어요? 워낙 채권자가 많아가지고 안 넣고 이 사람은 이미 자기는 중간에 빼먹고 다 빼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거는 난다 치자. 이 채권자가 이제 그때부터 여기 땅 해서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 금전 채권자도 있고 세입 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분양자, 수분양자입니다. 수분양자, 매수인. 이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등기 못 된 경우니까 뭐? 가, 저, 분. 이 사람은 뭡니까? 공증 받아놓은 게 있어서 뭐라고요? 경매. 강제경매 신청과 처분금지 가처분이 누가 먼저 등기소에 도달하느냐. 예? 법원에서 결정을 동시에 내려줬다. 그러면 손잡고 먼저 빨리 가면 1등입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 못하는 게 이 집행을 못하니까 하루 잠잔다니까요. 예?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가 강남특기소 겁니다. 강남특기소. 여러분 강남에 가면 강남역에 내리면 계속 보는 그런 그 빌딩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빌딩이라서 200억밖에 안 하는데요. 자, 이쪽에가 11시 한 50분쯤에 도착했고 이쪽에가 한 2시쯤 도착했어요. 보통 집행관 직원이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한 번 가거든요. 그래 가는데 여기서 요거는 누가 먼저 요거 누가 했냐? 예, 모 법무사가 했습니다. 수임료 얼마? 얼마일 것 같아요? 하나. 예, 이 하나의 단위가 얼마인지 추측하세요. 자, 이거는 누구냐? 법무법인입니다. 여기서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조그마한 이 법무사가 그냥 따라붙었고요. 자, 여기서 가처분하고 갈 때까지 이 단계는 제가 관여를 못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 이후에 뒤따라가는 이제 절차가 또 있어서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이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가처분을 하자면 기입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입등기 두 개 다 이제 기입등기 대상입니다. 기입등기 하자면 이 부동산이 완공이 됐다라고 하는 현황조사서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게 아니면 보존등기를 할 만큼의 자료가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개시 결정해준 집행법원에서는 그 조사 현황조사서가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스타트는 먼저 했죠. 먼저 해서 현황조사서까지 만들어서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같은 날 시간 차이로 저기가 1등, 여기가 2등 도착했어요. 여기 이제 건설회사도 있고 뭐 해서 여기가 파워가 훨씬 셉니다. 여기는 아주 약한 파워인데 이거 이제 일반 채권자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두 개를 접수받는 순간부터 약 일주일간인가요? 일주일간 잠을 못 잡니다. 양 사방에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거의 재벌 수준에 있는 회사니까 등기관 하나 압력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거 이게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취하해라. 아니 각하해라. 그리고 우리 거를 먼저 해달라.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 그 건축허가서상에 나와 있는 도면 정도면 등기할 수 있으니까 등기해달라. 현황조사서 없다 해가지고 등기 못할 거 아니다. 자, 이제 여기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 거가 등기소에 오면 등기소는 뭐를 합니까? 보존등기가 되는데 보존등기가
대위에 의한 보존입니까? 아니면 직권 보존입니까? 부동산 등기부 공부를 이런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거나 또는 강제집행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 보존 하고 등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등록세 안 냈다는 미납 통지를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미납 통지를 해주고 우선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거기에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뒤따라서 1번,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는 또 직권 보존과 뒤따라서 뭐라고? 가처분. 자, 이것이 먼저 기입되느냐, 요것이 나중에 기입되느냐. 이제 요거 먼저 되고 요게 나중에 되면 경매에 의해서 이건 압류의 효력이 있고 압류의 효력 이후에 가처분이 있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워진다니까. 이게 낙찰되면 가처분은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살아있죠. 요거는 말소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소가 안 되니까 이 경매에 의해서 낙찰받은 어떤 A가 자기가 낙찰받아서 등기를 했어요. 이전 등기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가처분 더하기 본안에 승소를 한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땡겨갈 거 아닙니까? 이전 등기 하면서. 요거 뭐라고요? 요거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이건 말소해버린다니까요. 요거 말소. 아니 요거 자기 거 해서 이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200억짜리 빌딩이 어디로 가느냐. 그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그 사이에서 손잡고, 여기는 손잡고 빨리 갔다니까요. 등기소에 집행관의 직원과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둘이서 관광등기소 택시 타고 갔다니까요. 그게 집행관 송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그 집행관의 송달인데, 자, 저게 수원에 있다고 봅시다. 수원, 물건지가 수원이라요. 그래서 수원이면은 서울 결정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수원지방법원의 소속의 집행관에게 위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편으로 갈 거 아닙니까 또 그 서류가 법원에서 법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또한 뭡니까? 집행관 송달을 시킨다니까요. 수원지방법원의 집행관에게 갖다 줘서 수원지방법원 하에 집행관의 직원이 집행하러 가는 겁니다. 자, 토지관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문제는 관할이 한정되어 있다. 그죠? 토지관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 점과 그 다음에 직분관할. 이 직분관할이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직분관할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집행기관의 즉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어떤 그러한 지위로서의 직분이 있고 집행관이 그 다음에 법원의 부수 업무를 행해주는 부속적 기관으로서의 집행관이 있고 그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관법상 인정되는 더 부차적인 업무 또는 뭐라고 할까요?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업무들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고유의 직무와 법원의 부수된 기관으로서의 직무 내지는 권한을 섞어놓고 객관식으로 내더라. 기출문제 보니까 그래서 아예 요거는 고유의 직무를 초식을 따서 외우세요. 그냥 유동명단이라고 유가증권하고 동산하고 명자는 명도집행 인도나 명도집행과 그 다음에 단행가처분 요거는 고유의 겁니다. 그거만이라도 최소한 초식으로 따서 암기하고 있으면 덜 틀릴 거다. 그 다음에 집행법원의 집행에 부수하여 갖는 권한 그건 이제 뭐 더 많잖아요. 많은 거 외우는 사람이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객관식에서는 손해죠. 적은 걸 외우고 그 바운더리 벗어나는 거는 체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집행관법상에 있는 사무들은 쭉 읽어보면은 허접한 것들입니다. 그냥 허접한 거. 집행법원에 집행에 부수하여 갖는다. 이건 그건 뭐냐면 머릿속에 집행법원이 해야 할 거를 집행관이 집행법원이 해야 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움직여주는 거다. 보니까 현황 조사를 해야 그죠? 현황 조사를 해야 무슨 이 땅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짓다가 만 건물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공정이 얼마나 됐는지, 이 건물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행법원에서 법원의 그 덩거리 일종의 법원이 움직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관에게 그런 사실 행위들을 집행관이 업무로 주면서 조사를 좀 해와라. 그런 거라 부수 업무다. 그 다음에 집행 실시에 관한 절차에서 집행관과 채권자의 관계는 공법관계설이고 집행위임이다. 즉 위임관계면서 공법관계다. 그런데 여기서 위임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위임 계약하고는 성격이 다른 위임입니다. 위임이라는 용어를 쓰자면 위임이라기보다는 강제 집행의 신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법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임이라면 민법상의 위임이라면은 그건 사법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법관계로 보니까 그것도 말은 위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위임이 아니라 신청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패러그래 각주 1번 있잖아요. 각주 1번. 집행관의 직무 집행 중에 불법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집행관이 뭐 잘못했으면 국가배상 책임으로 가고, 그때 집행 채권자가 위임을 했는 건데 본인과 위임 관계, 대리인 내지는 그런 관계로 본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밑에 문장이 자주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집행관은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채권자를 위하여 임의 변제 수령권이 있다. 이거는 집행관에 관한 그 객관식 문제집마다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은 때에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그거는 뭐 특별한 지문화 될 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 줄. 집행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 그 다음에 강제권에서 저항배제. 그죠? 국군까지 원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아무가 아닌 것 같은데 M16 들고 와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민사집행이 있잖아요. 저지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많이 저지가 됩니다만은 그거는 이 국가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드는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자에 의해서 어차피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인에 의해서 이 집행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집행으로 제도를 정리한 한에서는 이 사력 구제를 배제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국가 구제의 원칙을 나아가는데 국가기관의 일종인 집행관이 집행을 하러 갔는데 안 된다. 막아놓고 있어서 안 돼가지고 결국은 군인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지문에 나온다.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바나나 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색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조서의 조서 작성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법원이 있습니다. 집행법원을 보면, 집행법원에서, 이야기가, 또, 핵심은 그 뒤에 54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직분관할이, 객관식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앞에 거는 이제 서론으로 보시면 되는데, 관할은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이제 사법보좌관으로 그 직무가 이관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관할, 규칙하고 규정은 뒤에 있잖아요. 부족에 있는 거를 참조를 하시고, 토지관할은,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3조. 그럼 할 곳이라는 거는 특별히 목적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거는 쉽게 이해될 텐데, 한 곳, 이 규정을 둔 이유는 이미 집행했는데 무슨 또 관할 이야기 왜 나오냐? 그거를 이의 신청할 때, 어디 가서 신청할래? 할 때 그 관할은, 이미 한 곳에, 이의 신청에 관할이 있다. 집행 이의 신청도 관할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끝에서 두 줄, 그거를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는,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할 곳이나 한 곳 한다 했는데,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재산 명시 신청 등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그래서, 아까, 재산 명시 신청에서의 송달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관할도, 그거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즉 채무자 주소입니다. 그것이 비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전 채무는 뭡니까? 지참채무죠. 지참채무 원칙이고, 그 원고의 주소지 관할로 해서 소재기 하에도 다 무방하죠? 무방한데, 판결은 그러니까 원고 주소지에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명시 신청을 어디에다 해야 된다? 채무자 주소가 수원이면, 수원에다가 제3명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집행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있어서는 등록 원부에 있는 사용 본거지, 채권과 그 밖의 재산, 지금 채권 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입니다.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라고요. 채권 압류할 때, 채권 압류 전부명령 신청서 어디에 넣을까요? 법무사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되니까 제3채무자 주소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채무자의 주소지.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한 재판을 한 법은 이런 거 읽어보면 되고, 전속관할이다, 이거는. 자, 전속관할이다. 집행법상의 관할은 거의 전속관할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자, 특히 또 집행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전속관할이기에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을 성립할 수 없다. 여기 지금 변론관할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계시죠. 종래의 응소관할로 생각하면 되죠. 관할의 합의.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주제고, 응소관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만은, 시험에는 합의관할이 이미 나왔습니다. 법무사 2차 시험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합의나 응소관할 없고, 전속관할이다. 그래서, 직분관할을 어긴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것이나, 토지관할을 어긴 경우에는 이송한다. 직분관할은 집행관에게 해야 될 걸 집행법원에 신청했다든지 수소법원에 신청할 걸 집행법원에 했다든지 이런 거는 뭐라고요? 각하.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에 집행 신청서를 넣어야 될 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넣었다. 그러면 이게 각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송. 그런데 취하 경용을 하죠. 일단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취하해서 그 서류 빼가지고 수원에 택시 타고 내려가는 게 빠르지. 그 이송 절차 거치면은 며칠 걸리잖아요. 실무와 이제 이런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분관할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크게 직접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직분과 타 기관에 대한 협력 또는 감독기관을 하는 직분으로 이의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직접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업무는 사법보좌관에게 주로 갖고, 협력 감독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이선에서 후퇴되어서 단독판사 모구 중심으로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직접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 여기를 보면 사법보좌관의 담당 업무 해가지고 아까 봤듯이 법원조직법 54조 2항 등 그 다음에 사법보좌관 규칙 등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55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서 다만 이 가운데 49조 50조 266조에 따르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것은 사법보좌관 업무에 포함되고, 부동산 집회에서의 경매개시 결정엔 이의신청, 인도명령, 관리명령, 추심채권의 제한 허가 등등은 판사가 담당한다. 그래서 판사 담당 업무를 구별을 해야 된다. 사법보좌관 업무와 판사 담당 업무를 구별할 것.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 업무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이 시험에서 부동산 집행에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거는 이 말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십시오. 이거는 판사가 담당하고요. 판사가 담당하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사법보좌관 업무가 아니라 판사의 업무라는 그 하나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 필요적 변론이 아니라 변론의 문제에 있어서 논점의 하나로 잡힙니다. 그거는 신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것이 또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즉 매각 허가 결정 여부에 대해서 즉시 항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늘 등장하는, 나중에 이제 즉시 항고는 한정 열거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항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즉시 항고에서도 등장하는 그 지문이기에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집행관 사법보좌관에 대한 협력 감독기관으로서의 직분이 이제 쭉 국군 원조 요청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집행법원에서의 하는 절차는 재판의 형식이 뭐냐 해서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다른 이제 그 제3자 이의소나 배당 이의소 소송 등은 그거는 뭐 통상의 소송 사건으로 필요적 변론해서 판결로 한다. 그건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신문 절차. 우리 왜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신문 조서가 있죠. 신문. 예? 따져서 묻는 거죠. 따져서 묻는 거를 신문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비를 가려서 문책의 의미가 강하죠. 신문이라는 거는. 그런데 심자 신문은요.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사실이 어떠합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신문이라고요. 자,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변론은 신문하고 구별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론은 우리가 변론을 거쳐야 한다, 변론 한다, 표적 변론, 임의적 변론 이런 얘기할 때 그 변론과 신문하고는 구별이 된다. 신문하고는 아예 이제 다른 의미로 확연하게 구별을 하시고 이 두 개가 또 헷갈리지 않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신문은 변론은 뭐라고요? 주장과 입증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말 잘못하면 끝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백이 돼버릴 수도 있고 자백 중에 가장 무서운 자백은 뭡니까? 선행자백. 이 선행자백이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별로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에 나와가지고 함부로 이 말 저 말을 했다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거는 그거를 원용을 합니다. 그죠? 당신이 어느 날 어느 법정에서 변론했는 그 내용 말이 그거는 나도 동의한다 이래버리면 그게 선행자백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불리한 거가. 변론에서는 이당사자 대립구조고 다툼이 있고 쟁점이 있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를 변론이라고 하고 판사가 또는 사법보좌관이 불러다가 도대체 이건 어떤 일입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게 신문이라고요. 따져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져서 묻는 건 이거고요. 너 뭐년 뭐일 날 어디에서 교통사고 냈냐 안 냈느냐? 이거는 신문이고. 소송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책에도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신문이라는 말을 써야 될 때 신문이라고 하고 신문 해야 될 때 신문을 하고 발음하고 그러잖아요. 명확하게 구별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저도 헷갈렸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신문이 명문으로 금하는 경우도 있다. 왜? 신속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집행에서 신속주의가 있습니다만은 보전처분에서는 보전처분의 성격상 밀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밀행성, 신속성, 밀행성. 아니 보전처분이라는 거는 못 팔아먹게 막아두려고 딱 자물통을 들고 가고 있는데 오픈돼 버려보세요. 밀행적으로 아니라 공개적으로 가면 팔아버리죠. 점유를 이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밀행성이 있는데 그래서 신속성과 밀행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신문을 금지를 한다니까요. 채무자를 불러다가 채권자가 이런 신청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돌아가서 그날 바로 팔아먹어버리죠. 그래서 신문이 금지되는 것 외에는 신문이 인정된다. 또 명문으로 채무자의 일종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문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자,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풀기를 바랍니다. 57페이지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과 끝줄이 중요합니다. 신문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신문이라 하면 당사자를 위하여
당사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이나 말로 개별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신문의 목적은 간이 신속하게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여 심증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증거조사에 준한다. 물어봐서 이 법관의 심증 형성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한 거지, 그거를 너 주장을 뭐 해봐라, 다퉈봐라 이런 건 아니다. 재판의 고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상당한 방법이라는 게 아주, 그럼 상당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 송달하면 된다는 얘기고, 송달이 여의치 않을 때 전화상으로 하면 되죠. 어떤 결정은 사실상 송달을 거의 합니다. 그 결정 전에 어떤 당사자를 신문을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채권자를 신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전화로 부르면 되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를. 그런데 결정은 거의 99%가 송달을 합니다. 자, 압류 추심 전부명령처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즉 이때는 송달이 돼야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죠? 경매개시 결정처럼 채무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에서는 이설 한 곳을 성태설 쭉쭉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적시한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집행의 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 즉시한고 아니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두 가지로 이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이대별을 해놓고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1심 수소법원의 관할은 집행권을 만든 소송 절차가 계속 중에 있거나 또는 계속되어 있었던 제1심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또는 수소법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왜 하냐면은 집행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니까 거기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그 법관에게 맡겨주면 옳겠다. 자, 그래서 이 제1심 법원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업무 중에 일부가 사법보좌관에게 갔다 안 갔다? 안 갔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제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집행법원의 업무 중에 일부가 또는 대다수가 사법보좌관에게 갔지, 수소법원의 법관의 업무가 사법보좌관에게 이관된 건 아니다. 수소법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은 다음과 같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대집행과 간접강제, 외국, 증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초식으로 외우세요. 그냥 머리 두 문자를 따면 될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 만들어지는 말 있잖아요. 어릴 때 이상한 경험한 그런 말 이런 걸로 만들면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죠. 초식을 이렇게 또 초식 책도 있고 초식을 막 강조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기는 외우기 쉬워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문장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초식이 오히려 또 부담만 가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경험이 다양할수록 초식은 많이 만들어집니다. 법원 앞에 있는 홍모 변호사는 초식의 대가입니다. 별명이 홍초식, 초식 교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초식으로 사시 8개 과목, 이제 그 과목 전체를 다 초식으로 정리를 했는 사람입니다. 됩니다. 객관식은 제가 초식의 원칙은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작은 거. 그죠? 많은 거를 초식 만들지 말고 작은 거. 불변사항, 이런 거는 초식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집행공조기관 등등 이건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집행당사자로서의 관한 거는 내일부터 해서, 설명을, 제가 안 그래도, 당사자 부분을 소송법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일 시간이 되시면 있잖아요. 소송 승계 부분 있잖아요. 소송물의 양도나 승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이 범위를 쓱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십시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책,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라고요. 소송물의 양도 등도 같이 보시면, 그게 주체 지위 이전설 등등 민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많은데, 그게 그대로 여기 와가지고 또 한번, 재논쟁을 벌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가야 할 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내일 그 부분을 설명을 좀 깊이 있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안 늦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